추정되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비행기편으로 중국을 방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밀착하는 북중 관계를 집중 분석합니다. 대신 침대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모두 회수해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라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말이 딱 막혔어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 20명이 집단 폐혈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결렬돼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나섰고 민주당은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보직 선거에 바쁜 모습입니다. 해외로 나간 입양인이 17만 명에 이르지만 친부모와의 상봉 확률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넓은 뉴스입니다. Separation with family and after separation with the country and the culture, language, everyth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다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현재로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 1호가 어제부터 다롄 공항에서 눈에 띄었다가 오늘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다롄에서 정동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한때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오늘 정오부터는 탑승 수속 업무가 정지된 중국 다롄 공항. 공항 전체에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고 휴대전화는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다른 시내 교통이 통제되는가 하면 국빈급 의전 차량도 목격됐습니다. 3월 말 극비리 방중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비밀회동을 위해 두 번째 중국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다롄에 정기편을 갖고 있지 않은 북한 항공기 2대가 눈에 띄었고 그중 한 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롄의 방추이다오는 북중이 비밀회담을 하던 섬인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와 은밀히 회동하던 장소들 중 한 곳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이번 다롄 방문은 이곳에서 항공모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베이징 방문을 통해 남북, 북미에 쏠리는 비핵화 협상의 균형추를 맞췄던 김정은. 이번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은 중국을 우분 삼고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롄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고위 인사가 방문한 이 다롄이라는 곳, 중국에선 해군력의 심장부로 통합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는 눈엣가시 같은 곳이죠.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갑판 위 매끈한 활주로가 스키 점프대처럼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처음 만든 항공모함 산둥호로 곧 시험항해에 나섭니다. 축구장 2개 넓이인 산둥호에는 젠15 전투기 40대가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이곳 다롄에서 첫 핵추진 항공모함도 건조할 계획입니다. 항모 랴오닝호를 비롯해 바다를 뒤덮고 있는 48척의 전함.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해상열병식으로 중국은 미국에 맞설 해군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제1방어선 밖으로 미국 군사력을 물리고 단계적으로 서태평양 제2방어선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영구적인 비핵화와 생화학무기, 우주로켓 발사 금지 등 미국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북한 최고위층이 다롄을 방문한 건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쉬울 게 없다.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도 너무 과도한 요구는 하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앞두고 김정은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끌어안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뭔가 좋은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았던 북미 정상회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다 결정됐다고 했지만 벌써 닷새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장소와 날짜가 결정됐다고 처음 말한 건 지난주 금요일. We have the location all done. We have the time and place all finished now. We have the date. And so I think that'll be something very special. 하지만 곧 발표한다던 일정이 닷새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회담 장소와 날짜를 곧 발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하고 싶지만 발표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미국이 영구적인 비핵화는 물론 생화학 무기 검증까지 요구하면서 북미 간 물밑 조율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합니다. The longer it takes for this summit in terms of venue and timing to materialize, the more chance that it could be postponed or fall through. 북한이 중국의 문을 재차 두드린 것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관에 부딪히자 SOS를 보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상대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법이 북미회담 성사 직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네, 판문점의 파란 다리에서 김정은은 관광사업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훗날 남북 경협이 본격화한다면 북한의 관광 1번지는 아마 원산이 될 겁니다. 이곳 원산, 바로 김정은의 고향으로 파악되는 곳입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거푸집에 시멘트 블록이 하나 둘 쌓여갑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인데 평양 건축종합대학 교수들까지 투입됐습니다. 조선식 건물의 외벽과 내벽에 중공블록을 이렇게 생산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김정은의 다그침 때문입니다. 올해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하고 김정은의 원산 사랑은 유별납니다. 집권하자마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리모델링했고 마식령 스키장도 새로 건설했습니다. 또 갈마 비행장에선 매년 국제 에어쇼가 열립니다. 원산을 동해의 진주라고 부르며 사계절 휴양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곳엔 김정은 별장도 있는데 5년 전 데니스 로드먼을 불러 파티를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송도 유원지 옆엔 전용 특각이 있고 선착장엔 초호화 요트, 원산 앞바다 개인섬 3곳엔 각각 요트 선착장과 수영장, 승마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이 관광 1번지가 된 건 김정은이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원산 특각에 오래 있었으니까 거기서 났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환동해권 경제벨트로 공동개발을 구상하고 있어서 김정은의 고향 원산은 북한 관광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중국 다롄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 분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은요 키워드로 두 번째 방중, 이 물음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평양으로 이미 돌아갔지만 누가 다롄에 왔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정상회담 역시 난기류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난기류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3월 달에 갔으니까 다음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 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정되는 것이지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번 그 북핵 대화는 처음부터 각국의 정상들이 일제히 뛰어들어서 어떤 판자체를 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문이 성사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자, 당시 3월에 김정은이 베이징에 갔을 때 한번 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때는 굉장히 오래 준비한 듯한 인상을 줬고요. 평양을 거쳐서 신호주 선양 루트를 거쳐서 아버지가 탔던 특별 열차를 타고 부인 이설주까지 대동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루트는요. 자, 평양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다롄으로 갔는데 뭔가 조금 서둘러서 움직였다.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네. 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중국 패식론이 나오던 상황에서 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이 필요해서 갔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옆에 보면요, 이제 저 비행기 2대가 좀 겹쳐 보이는 건데 하나는 네. 화물기고 하나가 이제 전용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저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그림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화물기에는 아마도 김정은의 전용차 벤츠가 실려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합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 협상팀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전체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라는 그런 틀입니다. 그 안에 핵탄두 핵시설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탄도미사일, 장거리, 단거리 다 포함됩니다. 네. 자, 거기에 생화학 무기까지 없애고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핵심 기술 인력도 전부 다 일 못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 과거 핵, 그다음에 현재 핵까지 폐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핵을 개발할 그런 씨앗까지 모두 제거하겠다는 게 바로 미국의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전에는 뭐 비핵화라 그랬으니까 핵무기만 말하는 것으로 혹시 북한이 해석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니 그러면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호소하러 하소연하러 갔을 거라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 뒤에 중국이 있다 이런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이번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자, 회담이 취소되거나 결렬될 수도 있다는 빅터차 교수의 아까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용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 굴러갈 것 같았습니다만 뭔가 변수가 좀 생긴 듯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일부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 이제 급히 만난단 말이죠. 그러나 베이징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다롄 갔거든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다롄에서 열리는 어떤 첫 항공모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롄이라는 곳은요. 자,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돌려보면 이게 남쪽은 물론 북쪽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영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공모함의 모항이 되기도 있는 그런 군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롄시에서 더 주목할 곳은 바로 요동반도 끝에 있는 이 방추이다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김씨 일가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아주 깊은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한데요. 자, 누가 만났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1950년대로 거슬러 갑니다. 김일성과 덩샤오핑 저 장면입니다. 아, 저게 방추이다오라는 섬이군요. 예, 그곳에서 만났던 그 장면이고 그 이후에 몸이 아플 때도 저희 가서 많이 쉬고 그랬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2010년 역시 김정일 이곳에서 리커창과 만찬 회동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네, 오늘 이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 정부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22일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셈이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실 텐데요. 비핵화라는 것은 바로 북한과 미국이 하는 거다. 이렇게 청와대가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북한 핵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역시 한국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자, 내일이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5월 22일이면 워싱턴에서 4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자,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 비핵화 문제를 거중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까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하루 이틀 사이 미국은 기준을 훨씬 높였다. 그리고 김정은은 중국으로 날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두 가지 상황, 지난 며칠 사이 있었던 중대한 변화입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시에서 LP가스 폭발로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현장 감식에서 절단된 가스관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스관이 고의로 훼손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감식반원들이 폭발 잔해를 이리저리 뒤집니다. 가스통 상태를 살펴보고
카메라로 사진도 찍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을 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절단된 가스관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사고로 사망한 58살 이모 씨 집 LP가스통에 연결돼 있던 고무관입니다. 가스관이 잘린 지점은 이 씨 집 내부로 경찰은 잘린 가스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고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연결되는 고무 있잖아요. 잘린 거요. 국가에서 회수해봤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은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주택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집이었다는 흔적조차 찾기 힘든데요. 주위에 높게 쌓인 잔해가 폭발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폭발이 일어난 이 씨 집을 중심으로 반경 50m 구역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경찰은 폭발 강도와 가스통 손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절단된 가스관에서 흘러나온 가스가 집안에 쌓였다가 폭발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폭발 현장에서 숨진 이 씨가 쓴 걸로 보이는 찢어진 손편지도 발견해 폭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아직도 금속통에 충전한 LP가스를 쓰는 곳이 많죠. 여차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LP가스,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백승우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관 앞 LP가스통 위에는 시커먼 먼지가 쌓여 있고 가스통 옆에 불꽃 점화기를 보관한 집도 있습니다. 어제 폭발 사고가 난 집에서 멀지 않은 다른 주택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 호스를 통해 내부와 연결된 LP 가스통이 보이는데요. 가스통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도 보입니다. LP 가스를 많이 쓰는 전통시장과 노점상엔 가스통 바로 옆에 버너를 켜고 길거리 음식을 만듭니다. 가스통과 버너를 2m 이상 떼어놔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사람이 드뭅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어. 바람 불면 다 날아가지. 지난 5년 동안 LP가스 누출과 폭발 사고로 숨진 사람만 38명에 이르지만 안전의식은 제자리인 겁니다. 가스통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비가림막 아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고정 상태가 불량한 가스통이 불씨 가까이 있다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흔들리고 이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넘어지게 되면은 이 호수가 가스통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이탈하게 된다면은 바로 가스가 외부로. 고의로 훼손하기 쉬운 고무 소재 가스관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무관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가정집에서도 이제 동관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통 배달업자나 배관 담당자들도 가스용기 부식 상태나 연결 부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량 방출되는 침대가 시중에 유통돼 파문인데요. 생산업체인 대진침대 측은 해당 제품을 회수해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수유 기자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은 네오그린과 모젤, 벨라루체, 뉴웨스턴입니다. 7천여 개 제품에는 음이온을 뿜어내는 파우더가 맨 바깥면 안쪽에 코팅되는데 이 파우더에서 라돈이 검출된 겁니다. 대진침대에서 생산한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라돈 최대치는 실내 기준치의 3배가 넘는 620베크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한 7,000시간 정도를 이런 정도의 공기를 흡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사고에서도 일반인이 피폭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리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객 상담 접수 전화는 오전부터 계속 통화 중 상태인데다 일부 대리점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침대 시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라돈 침대 소식에 소비자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내 침대는 믿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우모 씨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소식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4년 가까이 써온 침대가 라돈 침대와 같은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정말 무서운 것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말이 딱 막혔어요. 정말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1급 발암물질에 노출돼 왔다는 공포에 휩싸인 우 씨는 곧장 침대 사용을 중단하고 며칠째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라돈 측정기도 설치했습니다. 식탁, 소파, 이불 등 신체에 닿는 일상용품들도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뭐든 이제 뭐 구입한 것마다 뭐 이불이 됐든 이렇게 측정 좀 해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우 씨처럼 라돈 수치를 직접 측정하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에서 뭐 3, 4회 정도인데 지금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20, 30회 정도도. 대진 침대 소비자 1,700명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라돈 침대 이야기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책사회부 김희태 차장 나왔습니다. 오늘 분석 키워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분석 키워드는 가습기 그리고 침대로 잡아봤는데요. 이번 라돈 침대 공포,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시청자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라돈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이런 것들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라돈, 방사선을 내뿜는 기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라돈은 무색 무취 기체 형태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폐 등에 흡착하게 되면 방사선으로 인해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이 전문용어로 내부 피폭, 그러니까 몸속에서 피폭이 된다고 해서 내부 피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 키워드에서도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습기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이게 우리 생활 깊숙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용품들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다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가장 큰 충격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이었죠. 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지난 1997년 생산 판매됐는데 4년 뒤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그제서야 실태 파악에 나섰던 거거든요. 이번 라돈 침대의 경우도 지난 2010년부터 판매가 됐는데 8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네. 이런 점에서 소비자들의 공포와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나온 대진 침대 4개 제품 말고 또 다른 뭐 침대나 또 다른 용품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기사에서 보셨지만 이번 대진 침대는 4개 모델 7,000개가 판매가 됐는데 네. 이 제품에서 상당량의 라돈이 검출된 이유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원료, 즉 히토류를 썼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네. 이 히토류를 사용한 침대와 다른 제품 등에 대한 역추적 조사가 필요한 상태고요. 또 관계기관에서는 이미 착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또 방사능을 방출하는 생활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11일쯤에 이제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나요? 네, 원안위의 정밀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피폭량입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는 대기 중 라돈 검출 기준을 100크레를 썼는데요. 라돈이 우리 몸에 직접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라돈에서 발생되는 방사능 피폭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공산품 기준으로는 연간 이 허용 인공 방사능 피폭량이 1mSv 이내인데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한번 촬영을 하게 되면 0.04mSv에 노출이 됩니다. 네. 1mSv의 1000배, 1Sv 이상일 때 보통 증상이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1Sv 이상일 때는 이제 혈액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2에서 5Sv일 경우에는 이 메스꺼움이나 출혈이 나타난다는 증상이 있고요. 또 네. 6Sv 이상일 때는 2개월 이내에 사망률이 80%에 이릅니다. 하지만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런 기준이 절대적인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다만 문제가 된 대진 침대에서
피폭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이제 피해 이 연관성을 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참 소비자들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난감해요. 이런 것들이 혹시 라돈이라는 게 공기청정기 같은 것으로 좀 해소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공기청정기로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활성탄이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하게 있는 라돈을 흡착한다기보다도 공기 중에 꽤 많이 존재하는 수분이나 다른 다량 존재하는 물질을 흡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말은 이제 상시적으로 라돈의 이 검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네. 차라리 이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현재로선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책사회부 김희태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5월 국회 정상화가 걸린 여야 협상이 치열합니다.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은 협상 시한을 오늘까지로 못 박았는데요.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할지 말지가 관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협상 결과 나왔습니까? 네, 하루 종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는 14일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야는 소속 위원들을 모두 소집시켜두고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추임받을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습니다. 단식 엿새째를 맞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건강 악화를 우려한 의료진의 만류에도 단식을 이어가며 직접 회동에 나섰습니다. 자, 이거 옷 갈아입으니까 조금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네. 김 원내대표는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맨발의 슬리퍼 차림으로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첫 회동은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다만 원내대표 간 개별 협상에 이어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까지 물밑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철야 농성을 결의하며 여당을 압박하는가 하면 일단 제가 원식 대표한테 A냐 B냐 두 가지 카드를 주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두 보수 야당을 견제하고 나서 사당 체제에서의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얽히고 설킨 전국 풀기도 바쁘지만 당내에서 있는 빅3 뽑기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다음 주에 국회의장 선거 그리고 8월엔 당대표 선거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출마한 후보만 20명에 가깝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네 편, 내 편 구분 없는 우리 모두의 더불어민주당 통큰 타협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 원내대표 선거에선 노웅래, 홍영표 의원이 맞붙습니다. 비주류를 대표하는 노 의원은 원활한 소통을, 친문계로 꼽히는 홍 의원은 통큰 타협을 원내정치 해법으로 내걸었습니다. 16일로 예정된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3파전 양상입니다. 상반기 때 고배를 마셨던 6선의 문희상 의원에게 5선의 박병석, 원혜영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이 걸린 8월 전당대회는 경쟁이 더 뜨겁습니다. 이종걸, 김진표, 송영길, 윤호중, 김두관 의원 등 벌써 10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여기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당내 최다선으로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적어도 4번, 5번 이렇게 계속 집권을 해야 정책의 뿌리가 내려져서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당내에선 차기 빅3 선거 모두 핵심 지지층인 친문의 표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8월 전당대회는 6.13 지방선거 결과가 친문 강세 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를 뽑는 이들이 많습니다. 김경수, 김태호 두 후보가 오늘 첫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균형이 깨지면 국민도 국가도 불행해집니다. 푸른색 넥타이를 맨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붉은색 넥타이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웃음도 잠시, 토론이 시작되자 양보 없는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김경수 후보에겐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한 공세가 집중됐고, 좋은 기사가 있으면 주변에 보내주고 알려달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호 후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를 했습니다.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질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에도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두고 우리 김경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고, 김태호 후보가 홍준표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서자 뼈있는 농담도 오갔습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자유한국당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자유한국당을 맡으시는 게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누구든 경남지사 선거에 승리하면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들 것이라는 전망에 두 사람 다 몸을 낮췄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부적절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산시장 경선 현장을 김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경선이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영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곽상욱 예비후보의 부적절한 장면이라며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과 특정 장소에서 부둥켜 안고 입맞춤하는 사진입니다. 곽상욱 예비후보는 이제라도 부적절한 의혹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 곽상욱 예비후보 측은 지난 4일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에 일절 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이틀간 예정대로 오산시장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 후보가 제기한 곽 후보 의혹에 대해선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아찔 충격. 이런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보고 큰일이 난 줄 알고 클릭했다가 실망한 경우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제목만 그럴듯하게 만든 소위 낚시성 기사. 이제는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는데요. 김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 알면은 약간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왜 굳이 이런 기사를 쓰는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거진 것도 많아서 이제 기사 보면은 믿을 수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네티즌의 검색을 유도하는 이른바 낚시성 기사들. 제목과 내용에 별 연관성이 없는 기사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박건우 박사팀은 기사 제목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낚시성 기사 확률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고의 기초가 된 딥러닝 인공지능을 통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기사 200만 개를 학습했습니다. 제목과 본문의 단어를 분석해 비슷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내용이 많이 나오면 낚시성 기사로 판단합니다. 다이어트 비법 기사에 마우스를 대보니 낚시성 기사 확률 88%가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제목과 별 상관없는 쇼케이스 내용이 전부입니다.
낚시성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 본문과 그 제목에 나타나는 그 언어적 패턴을 비교를 하고요. 숫자는 0부터 100까지 표시되며 높을수록 낚시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진은 보안 작업이 끝나는 대로 판별 프로그램을 공짜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부터 댓글을 조작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인사청탁을 위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하던 경공모 회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조직적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드루킹 측이 지난해 9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5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6월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경공모 회원인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는데 진행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돈을 줬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다 진술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보좌관은 김경수 의원은 당시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보좌관의 진술과 관련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드루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조만간 강제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는 체포 직후 인터넷에 댓글을 썼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힌 뒤에 단독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 현장에서 붙잡혔을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판합니다. 이어 경찰서로 연행되면서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지자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뭘 지지자예요? 그런데 잠시 뒤 김 씨가 작성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자신과 관련된 기사 5건을 검색한 뒤 각각 댓글을 단 겁니다. 그가 올린 댓글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언급한 다른 사람의 댓글에 직접 반박한 겁니다. 이처럼 김 씨는 폭행 당일인 5일 오후 4시 28분부터 10시 47분까지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달았던 시간은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뒤 관련 분석을 마치고 돌려줬다며 새벽에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과거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을 비판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 씨는 단독 범행을 댓글에서도 밝혔지만 경찰은 배후 세력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김은국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진실이 드러나 다행이라며 자숙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김은국 씨는 지난달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30대 여성 A씨가 2016년 말부터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사실무근이고 허위 사실이고. 김 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고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A씨를 따로 2차례씩 불러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일단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강간이나 중강간을 했을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좀 자숙하고 더 반성하고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 폐혈증 증세를 보이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입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이 합동 감식을 마친 뒤 건물에서 나옵니다. 앞서 이곳에서는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피부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이 폐혈증 의심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폐혈증은 세균 등에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 환자들은 어제 피부 시술을 받기 전 수면 마취용으로 쓰이는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 중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찰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프로포폴 관리와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이 오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구체적 증거 사이에서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31살 남성 종모 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서를 찾은 정 씨의 가족과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었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범행을 했다면 이건 살인미수로 보여져야 합니다. 또 시민들에게 사건 당시 영상 제보를 추가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가족과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정 씨의 가족은 경찰의 초동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초동 대처가 조금만 더 잘 해주셨다면 출동하셔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일 검찰로 넘깁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오늘 뉴스터치는 지리산에서 발견된 산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5일 경남 함양군 인근 지리산 자락입니다. 산기슭에 묻힌 줄기를 따라 무성한 이파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등산을 하던 50대 남성이 조심스럽게 캐봤더니 다름 아닌 산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세 뿌리를 캤는데 한 뿌리는 길이 12cm, 무게 40g 정도의 100년도 더 된 천종 산삼이었습니다. 천종은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우리 보통 다녀도 100년 된 거를 거의 캘 수가 없어요. 흔히 삼은 재배삼과 자연삼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연삼은 또 야생에서 얼마나 자랐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또 나누어집니다. 재배삼 종자가 산에서 1, 2대를 거쳐 자랐다면 야생삼, 3대 이상 자랐다면 지종산삼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종산삼은 처음부터 천연산삼씨가 자란 겁니다. 대개 50년 이상 됐고 1년에 겨우 1g 정도 자라는데요. 흔히 산삼을 발견하면 신봤다라고 외치는데 여기서 심은 이 천종산삼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가격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천종산삼은 감정가만 1억 원 이상입니다. 이 남성은 꿈에 할머니가 나타난 뒤 산삼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요. 산삼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대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사무실에 경찰이 급습합니다. 저 전화하실 필요 없고 우선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게 얘가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예. 설명드릴게요. 지금 소액 대출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35살 김모 씨 일당은 지난 2년간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광고했는데요. 조건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겁니다. 임시개통이라고 속여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당 30에서 40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휴대전화 공기계는 중고 판매업자들에게 약 90만 원 정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대출액과의 차익만큼 이득을 챙긴 건데요. 이런 수법에 속은 500여 명이 휴대전화 2천여 대를 개통했고 김 씨 일당이 챙긴 돈은 무려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00만 원이 넘는 단말기 비용만 고스란히 떠안았는데요. 이들의 사기 행각에 통신사 대리점도 한통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당 10명을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사들인 중고업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이 모두 17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이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실제 만남이 성사되는 건 극소수입니다. 이상현 기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이시 야이시 옥수모도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귀에 익은 가락 판소리 사랑가. 그런데 가사가 프랑스어입니다. 올해 37살인 신미진 씨는 프랑스 해외 입양인입니다. 3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뿌리를 찾으러 왔지만 어떤 실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Separation with family and after separation with the country and the culture, language, everything. And they are babies, so they won't remember anything, but we always remember everything. 판소리는 몇 안 되는 한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Learning 판소리 helped me finding who I am. Now I am creating a performance in July in France. I will play it in France in a festival.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부모를 찾아 한국에 온 해외 입양인은 8만 명 정도. 그중 친부모를 만난 경우는 3%밖에 안 됩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입양 당시 자신의 이름과 비자번호 정도가 전부입니다. 한국에 특별한 인연이 없는 해외 입양인들의 경우에는 친부모를 찾는 일이 행운에 가깝습니다. 한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줄리아나 데이먼 씨는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뿌리 찾기에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고인이 됐지만 출생의 비밀은 찾아낸 겁니다. A real name. I have my birth mother's name. I have a village that I was from. That's great. I don't need to see a person. I have a place, I have a name. That's so wonderful. 추적에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던 거예요. 대부분의 공항에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부모를 찾고 싶다며 입양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1,500건 중에는 입양 정보가 아예 없거나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신생부모들이 이제 문의 수기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이름 누구, 주민번호, 연락처 하는데 오기가 난 경우는 정보가 틀린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찾고자 할 때는 조금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17만 명에 이르는 입양인의 정보가 전국 지자체와 고아원에 흩어져 있다는 점 또한 부모 찾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I really want something true. Even that much. It's really important.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여기는 서울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시험 학원가입니다. 양쪽을 빽빽히 메운 이 간판들은 일자리를 찾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은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 선으로 취임 1년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정책과 정치에 거는 기대가 여전하다는 뜻이겠죠. 오늘부터 사흘 동안 문재인 정부의 3년을 평가합니다. 먼저 일자리 만들기와 최저임금 정책을 진단하겠습니다. 김진, 조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보안 검색 요원 신주은 씨는 최근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승객의 소지품에 폭발물이나 흉기 등이 없는지 폭발물 감지 모니터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능숙하게 승객의 몸을 수색하는 것도 신주은 씨의 업무입니다. 7년간 일했지만 요즘처럼 일하는 게 기분 좋은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기분 아주 좋죠. 왜냐면 사실 예전에는 제복이라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떳떳하게 제복만 입고 다니고 싶고 약간. 잠시 검색에 있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검색해도 되겠습니까? 네, 손 들어주시고요. 손 내리시고요. 네,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 검색 업무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만여 명 중 이처럼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보안 검색 분야와 소방대 근로자 3천여 명은 공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 등 나머지 7천여 명의 근로자도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안내데스크의 심지연 씨. 고용 안정에는 마음이 놓이지만 자회사 소속이라는 점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직은 이게 완벽히 정규직화가 된 부분이 아니라 아직도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지만 3월 청년 실업률은 11.6%로 역대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1년 동안 목표치의 3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험난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투입되는 재정 문제가 걸림돌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새로운 노노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임기 내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최저시급 문제의 명함을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경제 정책의 핵심은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본 골격인 건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시간당 7,530원.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먼저 시민들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채널A가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 53명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33명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 10개 넘게 해봤거든요. 적당한 것 같고 내년, 내후년 가면서 조금씩은 올라야겠죠. 적당한 것 같아요. 생활에 이게 좀 더 낫더라고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인 학생들은 삶의 질이 달라진 것을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점이라고 하면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점이 제일 좋은 점이죠. 방학 때 여행 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난 뒤 한 달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 부정적인 답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엇갈렸습니다. 특히 영세한 고용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말이면은 인건비 때문에 나 혼자 근무를 하게 되고 매출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용하는 소상공인 대표로서는 많이 나가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인상폭 역시 15%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출소한 뒤에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그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었다고 두둔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출소 나흘 만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 예전에는 줄곧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법원 일반 출입구로 들어오면서 법정 입구를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이쪽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를 가르는 재판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다며 평생 살아온 것과 다르게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또 정 전 비서관은 출소 뒤 심경을 다시 한번 감옥에 비유했습니다. 바깥이 감옥인지 모르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아직도. 감옥이죠. 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을 오는 25일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3의 흥행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봉 12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2014년 명량의 1,700만 기록을 깰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런데 두 영화 닮은 곳이 참 많다고 합니다. 김종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3가 상영관을 장악했습니다. 23명 영웅들의 등장과 화려한 그래픽으로 무장한 볼거리에 1,00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개봉 2주가 다 됐지만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마블이 10주년 맞이해서 이번에 많은 영웅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역대 외국 영화 가운데 최다 관객을 동원한 아바타의 1,300만은 물론이고 1,700만 관객으로 흥행 1위를 기록한 국내 영화 명량의 기록도 넘보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3와 명량 두 영화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영웅들이 등장해 관객들에게 대리만족을 준다는 점과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비난을 받는 지점도 비슷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독과점입니다. 상영 점유율만 77%, 무려 2,500개 이상의 스크린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3가 스크린을 장악하면서 다른 영화들이 정면 승부를 피해 개봉을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오히려 어벤져스 3의 흥행에 가속도를 붙게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브레이크 댄스입니다. 올해 유스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예술성 높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춤을 추는 비보이 국가대표도 선발됐는데요. 이철호 기자가 훈련을 취재했습니다. 비보이들의 화려한 브레이크 댄스 파티가 펼쳐집니다. 여태껏 길거리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10월 열리는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스포츠로 새 탄생을 맞았습니다. 빠른 비트에 맞춰 멋들어진 발놀림을 뽐내는 4인의 댄서. 국가대표 보그, 스펙터, 옐, 민서입니다. 양팔로 땅을 짚고 공중을 도는 에어트랙은 물론 섬세한 동작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스타일 무브도 자유자재. 이미 또래의 기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단발머리에 모자를 꾹 눌러 쓴 여자 비걸 옐. 1대1 배틀에서 파워풀한 동작으로 상대의 길을 누르는데 본선 메달권 진입이 유력합니다. 항상 방심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의 색깔이나 저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겨처럼 기술 완성도와 예술성을 함께 평가하는 브레이크 댄스. 유스올림픽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스포츠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스포츠화해야 하나, 예술화에 머물러야 하나 해서 예전부터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가대표 4인방의 유스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는 일본 최종 예선에서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에서는 많이 쌀쌀하셨죠. 서쪽 지역에서도 볕이 없는 곳에서는 꽤 선선했는데요. 지금도 봄바람치고는 바람결이 꽤 거친 편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하늘빛이 밝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영동 지역은 흐리고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광주가 23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강릉이 13도, 대구 20도 등으로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종일 쌀쌀하니까요. 따뜻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기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화사한 봄 햇살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나쁨 단계입니다. 내일도 안경이나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실내 환기 후에는 바닥을 물걸레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북한 최고급 인사가 중국 다롄에 갔고 그곳에 머물던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것이란 소식 오늘 첫머리에 전해드렸었죠. 중국 관영 CCTV는 이 북한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